4부 들어가겠습니다. 보수의 품격 할 말을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종 브라더스 정도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 좀 달리셨나요? 뭐 그냥 잠만 잤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신과 함께를 관람하고 하루 왼종일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영화 어제 낮에 오늘 낮에 예약하려고 그랬더니 뭐 다 매진됐던데요? 저는 새벽 4시에 봤습니다. 새벽에 가서요? 예? 새벽에 네. 가서? 요즘 뭐 새벽 3시에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새벽에도 영화를 하는구나. 하면 뭐 하죠. 특정 네. 영화관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새벽 시장을 하는 데에 있는 영화관에서는 새벽에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강남 쪽에 있는 영화들은 25시. 그래서 새벽 1시 개봉 영화가 있고 상영하는 영화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프로가 28시로 되어 있습니다. 28시? 예. 4시. 그렇죠. 자, 크리스마스 정치인들이 바라는 산타의 선물은 뭐? 산타가 정치인들한테 뭐 선물을 주겠어요. 그게 정답이네. 네, 뭔지 할 얘기 없네요. 예. 자, 홍준표. 그럼 우리 여기 뭐 홍준표 그 대표는 선물 받았잖아요. 홍준표 대표만 선물 받은 게 아니라 정부 여당도 받았죠. 왜요? 홍준표 체제가 정부 여당한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무죄가 나고 나서 초강경 발언을 막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좋은 거죠. 강경 발언한다고 뭐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하여간 지금 이제 이미 여기까지예요. 한계예요. 그 자유한국당이 살 길은 세대 교체밖에 없는데 예. 그 요원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그 2, 3부에서 장윤성 기자가 바른정당을 그 취재를 했더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전화가 온다. 아유 열심히 꼬시겠죠. 지금 뭐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금 열심히 뭐 전화하고 막. 아니 그게 아니고 반대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체제가 굳어지면서 네.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이 네. 바른정당으로 가고 싶어서 전화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홍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예. 그 홍 대표 체제하에서는 못 살겠다고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홍 대표가 페이스북에 자기 SNS에다가 이제 그 무죄를 받고 난 다음에 첫 마디로 썼던 얘기가 패목강심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게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억울하게 기소가 됐으니까. 예. 근데 이 말이 원래는 참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패목강심 치화량제라고 그래가지고 이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화를 내리티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그걸 이제 수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게 옛날에 달마대사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수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병을 덜어내고 내면을 성찰하는 거죠. 예, 달마대사 얘기하니까 왠지 홍준표 대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패목강심을 얘기했으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쓰는 말하고 실제로 본인의 상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연탄가스. 아까 우리 장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연탄가스 같은 정치인들 그러면서 이제 징치를 하겠다. 징치를 하겠다. 말도 어려운 말 골랐어요. 골랐어요. 권위적인 말이죠. 아니죠. 폼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아니 무슨 홍준표 하에서 내가 앞으로 그나마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출마라도 해야 자기가 개인기로 돌파하든 뭘로 하든 할 텐데 예. 공천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하면 그래도 거기서 내가 조금 준비를 잘해서 다음 걸 내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정도원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는 2당이지만 계속 2당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예.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2당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급전직하라고 봐. 이것도 어려운 얘기구나. 바로 그냥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방선거 때는 각 시도별로 비례 정당 투표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정당 투표에서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이 2등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홍준표 대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하다가 이제 사실 뭐 표현이 뭐하지만 쫓겨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2001년도예요, 그게.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닙니다. 2011년도. 11년도. 아, 2011년도. 왜냐하면 2012년 총선을 홍준표 간판으로는 도저히 치를 수가 없다는 공감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홍준표 간판으로 치를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회의도 또 막 작용할 겁니다. 그럼 홍준표 대표 스스로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인천, 경기 6개 광역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6개 이기지 못하면 대표 그만두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나요? 했었죠.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해야죠. 그러면 그거 얘기도 못하면 대표 자리를 유지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한 서너 개 너댓 개 된다 그러면 아니, 대표 또- 물러나나? 아니 그때 가서는 내가 선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였고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는 뜻이었다고 얘기를 하겠죠. 홍준표 물론 안 빙의하신 했어요. 것 같아.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예. 그게 일반적인 정서 아닙니까? 그럼 홍준표 대표 체제하에서 아까 나오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좀 있을 것이다. 근데 또 그 일각에서는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의원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통합이 되면 그러진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현재 바른정당 내에서 통합에 이탈하겠다고 거론되시는 분이 두 분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이학재 의원하고 김세현 의원인데 예. 그리고 이제 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우리 남경필 지사하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금 이제 애매한 입장. 예를 들면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보수 대통합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원희룡 지사는 별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제가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가면 오히려 무소속으로 도지사의 재선에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출마하더라도 원지사 본인의 얘기는 아니고 측근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국민의당 내부의 혼란과 출혈을 각오하고 한다 그러면 예. 적어도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이 통합에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이 김세현 의원 같은 분들이 부산에서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이 통합 과정에 있어서 원희룡이나 남경필이나 김세현이나 이런 분들이 통합에 합류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통합 과정을 보다 더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국민의당 내부를 지금 정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거죠. 예. 정도원 의원님.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제 그 뭐 과정 복잡성 이런 걸 좀 그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 통합하게 되면 국민들의 관심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 계속 그 오리무중이던데. 컨벤션 효과는 있겠죠. 컨벤션 효과. 예.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또 안철수나 유승민 이 두 양반이 또 만만치 않아요. 예. 이거 전혀 화합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뭐 갈등이 나고 뭐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민들이 저것들 만나서 뭐 한다더니 뭐 하나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치인 유승민, 정치인 안철수는 사실은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당이 잘해서 정치적인 주제, 아젠다와 정책 방향을 잘 선택하면 그러면 저는 일정 정도 파괴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가 홍준표 대표의 개인적인 캐릭터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보수 정당이
이 집권당을 지금 견제하고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는 방안들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일자리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일자리를 계속 만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달에 통계를 보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청년 실업률이 1%나 올라갔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냐면은요. 한 1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0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3, 4분기 경제는 깜짝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력 있게 국민들한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심지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가 취임하자마자 일카리 상황판 설치하라고 그런 다음에 그 점검회의를 6개월 만에 했어요. 지난 12월 4일 날. 그러면 그런 지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일자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못 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이나 이 국민의당 통합하는 정당이 예. 제대로 문제 제기하면 또 유승민 대표가 그런 좀 능력 강한 잘하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12월 달 같은 경우가 이제 의사들이 이제 의료보험 그 비급여를 다 급여하는 걸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우파 정당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그걸 한꺼번에 다 급여하지 말고 지금 예를 들면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한 70% 되거든요. 예. 그것 외에 다른 사람들 것만 우선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가자. 뭐 일단 이렇게. 실손보험 들어간 사람이 그렇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 기존의 자유한국당이 못하던 것을 가지고 실제로 정책적 대립값들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러면 다르다는 거죠. 앞만 봐도 제가 보기에 하루아침에 무슨 안철수라는 사람 또는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인기를 얻기는 어려워요. 예. 그러면 그래도 이 당에 희망이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정당이다. 예.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마냥 좋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라든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 저 법인세 인하 문제 또 지금 원전 문제까지 이제 터졌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부작용이 생기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합니다. 지금 중소 자영업자들 거의 이제 이탈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 특수를 누릴 거라 이제 그거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태근 의원 만났다나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찝으면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대안을 제시하고. 근데 사실 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목소리에 다들 무게감이 안 실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 여당이 특히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지만 이것이 좀 그 정서적이고 감성 타치까지는 성공했지만 정책에서 실책하는 부분들 혹은 놓치는 부분들을 치고 들어가는 정책 정당으로서의 야당의 면모를 보이면 그 자유한국당에서 못하고 있으니 바른정당이 그쪽에서 통합한 이후에 그쪽으로 하게 되면 일정 정도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여당이 자충수를 지금 두고 있는 게 많거든요. UA 사태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인데 하여간 그 송준표 대표도 진짜 그런 맨날 막말만 하지 말고 그런 지금 계산된 막말이잖아요. 정태근 의원이 얘기한 그런 얘기들을 쫄깃하게 그냥 뭐 노래하듯이 계속 되풀이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 앞서서도 이 민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게 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럼 또 야당은 정책 얘기하면 또 언론에서도 안 받아주고 잘. 저는 이제 그걸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민생 얘기를 하면 뭐 현장에 가가지고 시장 가서 장바구니 물가가 어떻고 이게 아니고 충분히 쟁점이 될 수 있고 대안을 가지고 달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래 쌓아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탈원전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여기 이제 일자리를 확충하는 부분 특히 공공 부분 일자리 문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비급여 전면 급여하는 문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 방향 자체가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고 그러한 방향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걸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을 좀 전면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이 정말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책 문제 얘기했으니까 양당 세 당 안으로 좀 한번 깊숙이 쑥 들어가 보죠.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고 2부, 3부에서 장윤선 기자도 그 지적을 했는데 전당 투표한다고 한들 반드시 전당대를 거쳐야지 통합이 되는 거다. 국민의당 전당대로 가는 순간 뭐 아까 헬멧 얘기도 나왔고 50cm짜리 강봉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살벌해요 지금 분위기가. 전당대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원을 놓고 보면 13조의 당규가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전당대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당원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위임되어 있냐면 중앙위원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취재를 한 건데 전당원 투표를 해서 예를 들면 지지율이 한 60% 70% 나왔단 말이에요. 안철수 대표에게 좋게 나와요. 네, 나왔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중앙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합당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전당원 투표로도 할 수 있다. 의결할 수 있다라고 당원 개정을 추진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전당원 투표 다시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전당원 투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인이 등재한 사람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K보팅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냥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RS가 뭐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요. 전화 걸면 자기가 찬성하냐 안 되냐 응답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태근 의원이 지금 국민의당 그 친한파의 전략을 노출한 겁니다. 최초로.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 나온 거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까 장윤선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전 대표가 만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전당대회 하게 되면 우당탕탕 문제가 많이 생길 터인데 그랬더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죠. 근데 지금 정태훈 의원 얘기는 일단 전당원 투표해서 일정 정도 통합에 대한 긍정적 지지가 나오면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당원당규를 개정하자. 당원당규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권한이니까. 그래서 지금 5조에 전당원 투표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합당 해산의 권한도 전당원 투표에 전당원이 투표로 할 수 있는 그렇게 개정을 하면 그럼요. 일단 개정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다시 전당원 투표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소급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당에 보면은요 그 몇몇 선수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저는 뭐 그런 선수급에 못 올라갑니다만 이 합당이나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또 오랫동안 숙련된 훈련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에 또 있어요. 한 분들이 있어요. 우상호 그거 어때요? 완전 선수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길을 찾으면 다 있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정태근 의원이 말한 전략이 노출되는 순간 중앙위가 이제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죠. 이제 이 헬멧이 중앙위원회 구성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당무위원회가 난장판이 될 것 같았지만 진행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중앙위원회의 구성 분포도 당무위원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아마 입구에서만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막 그 TV에 방영된 거 보면은 이제 들어갈 때 막 뭐 몸싸움하고 했다가 들어가서 전당원 투표 두들기니까 그냥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마 그 통합을 추진하시는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룹들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전당원 투표에서 지지율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 그래서 최소한 뭐 65%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큰 고개를 넘어가는 일이 될 것이고 지금 중도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한 유보파가 11명쯤 돼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런 흐름으로 가면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거든요. 원래 중도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쪽으로 쏠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고 결국은 뭐 중간에 사고가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봐서는 뭐 통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문제는 오히려 이제 이 박동배 세 분께서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박동배 세 분께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민주당에서 오란 소리를 안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이죠. 오합지졸이라고 바른정당에 얘기했잖아요. 있는 분들도 통합 때도 그분들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배제를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거의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분 세 분들이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낙동강 그 세 분 박동배 이 세 분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뭐냐면 민주당에서 좀 와달라 그 얘기 듣는 게 선물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지금 추미애 대표하고 특히 박지원 의원하고의 감정적 골은 깊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모두가도 못한 신세가 될 가능성이 있죠. 자, 그 시간 다 된다. 네. 간단하게 네. 서청원 의원에 대한 또 그 무슨 시사 전월에서 네. 보도하려고 그러는 게 배포금지 가처분 됐다가 뭐 50억 수수설 호주. 직무정지 뭐 예. 직무정지.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무슨 얘기냐면 배포해라 이랬거든요. 내부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유한국당 친박과 친박이 좀 이렇게 되면 이제 최경환, 서청원 친박계 자정이라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의도적으로 그분들을 뭐 이렇게 탄압하거나 뭐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동안에 그런 일을 벌려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저희가 봐도 위태위태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네, 친박 시절에 뭐 아이고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았고 정말 저희들이 봐도 저래 갖고 나중에 저 정권 바뀌면 어떡할래나 그런 일들이 그런 많아요. 얘기들이 이제 터져 나오면서 당내에서 친박은 힘이 셀 때는 충성을 했지만 예. 힘이 약해지니까 거기에 소원했던 사람들은 이제 배신의 길을 택하는 과정들을 지금 갖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권이도 아마 저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힘이 빠지면 공격이 들어오는 거는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를 정도로 거둬야 된다는 거고 그게 어려운 거죠. 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친박 정리하는 문제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겠다. 이미 끝났어요. 친박이요. 뭐 정리 이제 뭐 이제 수순을 밟고 있는 바른정당 거죠. 내에서는 친박 저는 사실 홍 대표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굳이 그걸 또 연탄가스 얘기를 하면서까지 자극을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도원 의원님, 정태근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남은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